우리 의뢰인분은 우리 아이의 엄마로서 1심에서 친권 양육권을 패소하시고 면접교섭에 대해서도 명확한 판결을 받지 못하신 상황에서 저희 사무실로 이제 찾아오셨었습니다. 지금 1심의 경과를 보면 양육권도 패소하고 아이도 저쪽에 있고 정말 불리한 상황인데, 우리가 항소심에서만큼은 양육권을 한 번 더 제대로 주장을 해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의뢰인분이 이제 혼인 파탄 시점에 임박해서 외도를 했다라는 상대방의 주장과 자료가 있었고, 상대방이 당초에는 원래의 거주지에서 잘 키워왔던 우리 의뢰인에게 양보를 한다고 하더니 마음이 어떤 이유에서 돌변하였는지 아이를 새로운 곳으로 데리고 가버리고, 본인과 본인의 어머니, 아이에게 할머니죠, 이렇게 아이를 같이 키우면서 우리 의뢰인을 차단한 상태에서 소송 초반부터 그렇게 진행되었던 사안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양육권은 진행을 하다 보면 초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 만일 데리고 있지 못하고 하더라도 이게 통상적인 사안처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양육자가 지정되는 사안이 아니다라는 게 초반부터 재판부에 전달돼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놓지 않은 이상 결국에는 이제 1심 경과에 따라 그대로 고착화되고 양육권을 패소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게 되는데요. 우리 의뢰인분도 너무 아쉽지만 이러한 이유로 유책 배우자이면서 아이를 데리고 있지 못한 엄마로서 양육권을 패소한 어떤 대표적인 케이스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다 같아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외도 유책 배우자이어도 사실은 아이의 복리의 관점에서 누가 키우는 게 더 맞는지 어떻게 보면 좀 원점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사안들이 꽤 있는데, 우리 사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우리 의뢰인분이 결론적으로 현출된 자료상 상대방에 대해서 외도 유책 배우자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와 별개로 아이에 대해서는 정말 성실하게 잘 양육해 왔고, 아이도 굉장히 애착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고, 현재 거주지에서 모든 생활이 다 형성되어 있고 친구 관계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아이는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린 나이에 이제 갑작스럽게 엄마와 단절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의뢰인분은 일단은 1심 동안에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결론이 패소인데, 되게 놀라운 사실이 있었던 게, 그나마 이제 상대방과 상대방의 어머니인 할머니께서 아이를 잘 돌봐주셨다면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도 면접 교섭을 통해서나마 아이를 일부라도 돌볼 수 있었을 텐데, 잘 돌보고 있지 않다, 이런 거를 직감적으로 알게 되셨고, 또 아이가 1심이 마무리되기 전에 이런 어떤 상처 같은 거를 몸에서 이제 보여줬고, 의뢰인분도 당연히 아이를 씻기고 하다 보면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그 경과가 할머니가 옷걸이로 때렸다라는 거를 이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아이를 올바른 방향으로 키울 수는 있겠는데 옷걸이로 때린다? 이거는 그런 어떤 경위라든지 경과를 볼 때 이건 학대다라고 보였고, 아이가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두려움과 어떤 공포심을 갖고 있으며, 그다음에 하루 일과 자체가 좀 제대로 된 돌봄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여러 가지 정황이 보였다고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의뢰인분은 이제 1심을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하지는 않으셨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많이 기존 진행 사무실에도 문의를 해보고 이렇게 했지만, 이것에 대해서 뾰족히 이렇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안내를 받지 못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불리하고 공지에 몰린 입장에서 이걸 어떻게 문제 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도저히 모르겠고 전전긍긍하던 와중에 1심이 그냥 곧 마무리돼 버린 상황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이 쉽냐 안 쉽냐 그런 걸 떠나서 이 상황에서 그럼 무엇이 맞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의뢰인분의 의사라든지 아이를 위해서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고, 우리가 결국에는 외도 유책 배우자에다가 아이를 데리고 있지 못해서 그냥 소송 경과상 지금 양육자로 지정되지 못했을 뿐이지, 아이를 원래 잘 돌봐왔고 심지어 아이는 현재 학대 정황이 있는데 그걸 그대로 둔다는 것은 보호자로서 사실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분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보호를 하게 되면서 이제 아동학대 고소를 해서 실제 혐의를 받는다는 게 그렇게 또 쉬운 일은 아닐 수 있어요. 생각보다. 어떨 때는 정말 아이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나오는 게 아동학대인데, 반면 참 이게 훈육인지 학대인지 증거도 분명치가 않고, 그게 집안에 CCTV가 일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증거 확보도 어렵고, 또 아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진술을 한 것이며 얼마나 신빙성 있는지에 대해서 사안마다 좀 천차만별인 면이 있죠. 그래서 이 사안은 사실 아동학대에 대한 혐의 증명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긴 했습니다. 이미 이제 직후는 아니고, 상처가 난 직후는 아니지만 그 상처로 보이는 게 일부 남아있고 또 아이의 진술이 있는 상황이었고요. 특히나 소송 초중반에는 상대방이 너무나 이제 형사 고소를 남발하고 하면서 굉장히 우리를 이제 괴롭혔던 상황이죠. 그래서 그걸 볼 때
정말 아이를 위해서 필요한 형사고소를 한두 건 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되는 거 안 되는 거 예전 것까지 이렇게 남발하는 걸 보면 사실 이게 정말 아이의 양육, 아이를 왜 누가 양육하는 게 좋은지를 기본으로 두면서 필요한 걸 선택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들의 우선순위가 굉장히 증오심, 우리 의뢰인에 대한 반발심, 네가 뭔데 애를 데리고 가냐 이런 태도로 아이가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든 말든 경찰 고소를 하고 그래서 경찰이 아이를 조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계속 되게 됐는데요.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일단 우리 의뢰인분이 굉장히 평정심을 유지하고 확고하게 이제 진행을 해주셨고, 또 아이도 너무 이제 다시 이 생활에 돌아와서 점점 표정도 밝고 건강하고 아이들과 생활도 너무 잘하고 학교에서 뭐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제 각종 성과도 내고요. 결국엔 이제 마지막에 판결을 하는 재판부에서 조정을 이제 여러 차례 시도하면서 저쪽의 양보를 끝까지 이끌어냈고, 결론적으로 우리 의뢰인분이 친권 양육자로 지정이 됐고요. 그 외에 재산 분할이나 뭐 양육비 등은 좀 합리적인 선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우리가 많이 힘든 상황이셔도 내가 정말 필요하다면 내가 뭘 주장하고 지금 어떤 방향에서 어떤 전략에서 진행을 해야 되는지 좀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